먼저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한밤중, 인적 없는 조용한 거리에서 속삭입니다. 멀리 있는 도시의 불빛은 당신을 구할 수 없고 어둠이 숨을 쉬기 시작할 때 그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가족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생일을 기억해주는 다정하고 조용한 사람들, 그들을 안다고 생각하죠. 윤에게 있어서 오빠 석진은 그런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조용한 역사학도이자 지역 아이들에게 규율과 존중을 가르치는 성실한 무술 지도자. 하지만 오늘 밤 그 편안함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밤 허물어져가는 버려진 주차장의 그림자 속 세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어둠에 고무된 싸구려 포식자들, 유나의 귀가 길을 막고 위협은 그녀의 피를 얼려버립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목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적 취약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숨 막히는 공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차장에 깊고 검은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침착합니다. 완벽하게 정지한 듯 보입니다. 그는 한석진입니다. 그리고 깡패들은 그의 침착함을 약점으로 착각합니다. 영웅 놀이하러 나온 동생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 특수부대의 유령과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나, 그리고 세상 누구도 몰랐던 사실은 석진이 단순히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 육군 UDT 707 특수임무단 중령 출신으로 치명적인 통제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는 전술적 정밀함의 달인이자 인간의 약점을 꿰뚫는 살아있는 설계도, 백호 부대의 차가운 바다와 고요한 전쟁 속에서 단련된 존재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의 가족을 건드리자 민간인은 증발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살아있는 무기였습니다. 이제 고요한 일상 뒤에 숨겨진 단단한 분노의 층을 벗겨봅니다. 10초도 차해되지 않는 대치 속에서 깡패들이 평생 잊지 못할 통제된 폭력의 교훈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충성심, 용기,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삶의 높은 대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동생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 늦은 시간의 고요함은 속이는 법이었습니다. 유나는 낡은 대학 가방 끈을 어깨 위로 높게 걸쳤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반복적으로 스치는 그녀의 운동화 소리만이 죽은 듯한 정적을 깼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과외 수업이 길어졌던 탓에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자취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은 한층 더 음산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걷던 길이었지만 오늘 밤은 공기가 숨을 막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낡고 깜박이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좁은 골목을 긴 그림자로 가르며 비쳤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골목을 따라 늘어선 작은 상점들의 잠긴 대문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늦가을 밤의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얇은 코트 사이로 스며들며 익숙한 불안이 그녀의 속을 조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면의 희미한 빛이라도 밤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작은 위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위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코너를 돌자 골목은 거대한 버려진 주차장 뒤에 조명이 없는 서비스 도로로 열렸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지붕 위 느슨한 철판을 세차게 흔들며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세 명의 남자, 녹슨 유틸리티 트럭에 기대어 선 그들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 거대하고 모호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유나가 얼어붙자 한 명이 트럭에서 몸을 밀어내며 포식자처럼 느리고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집이 넓었으며
빛을 삼켜버리는 듯한 더럽고 해진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호, 거칠고 낮은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뭐가 왔나 보네. 유나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로 느리게 뛰던 심장은 이제 미친 듯이 갈기듯 두근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자 나머지 두 명은 이미 움직여 그녀가 온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협공하며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학생과 그렇게 급히 가는 건가? 키 큰 남자가 다시 한 발 내디디며 기형적이고 비뚤어진 웃음을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나머지 둘은 거칠고 건조한 웃음을 흘리며 유나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녀는 이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고 드러나 있고 완전히 혼자인 느낌. 역사학도일 뿐 싸움꾼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무기라면 깊은 가방 속 바닥에 잊힌 페퍼 스프레이뿐이었지만 지금은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날아갔습니다. 손가락은 떨려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원 버튼을 눌러 긴급 연락 화면이라도 띄워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껏 눌러보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암흑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구역질 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배터리가 꺼졌다. 과외 가기 전 충전하는 걸 잊었단 걸. 그가 의지했던 유일한 작은 생명선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래, 꼬마야? 장난감이라도 고장났나? 짧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체구는 작지만 위협적인 세 번째 남자가 옆에서 다가와 유나를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나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지만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키 큰 남자가 거칠게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지며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아무것도? 누구나 가진 게 있지. 다른 방식으로 값을 치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악랄하고 숨김없는 위협으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림자를 필사적으로 살폈습니다. 비상구는 너무 멀었고 주차장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이 끝났음을 알리는 공포스러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날카롭고 떨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이었다. 그녀는 무방비했고 홀로였으며 어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내 위치를 알았으면 그때 남자의 그림자가 완전히 그녀를 덮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아닌 둔하고 묵직한 충격음이었고 바로 그 남자들 뒤에 있는 버려진 주차장의 어둡고 열린 입구에서 울렸습니다. 이어 장비를 조정하는 듯한 날카롭고 경쾌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 남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중이 잠시 흐트러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키 큰 남자가 명령조로 외쳤습니다. 그 음성에서 자신감 있는 점액질 같은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차장 입구의 완전한 어둠을 뚫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통스러울 만큼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깊고 검은 주차장 내부에서 단 하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단호하며 강철 같은 권위를 머금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적을 칼처럼 가르며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내게 있는 것 같군. 검은 어둠 속에서 느긋하지만 확실한 발자국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또다시 떨어지는 듯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유나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공포와 믿기 힘든 안도감이 뒤섞인 눈부신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냉정함에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와 대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달빛 아래로 걸어 나오자 새 깡패는 마침내 그들의 놀이를 방해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간단한 옷차림, 두꺼운 검은 티셔츠 위에 가벼운 재킷을 걸친 단정한 모습. 자세는 군인처럼 정확하게 똑바르며 얼굴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은 차분하고 날카롭게 상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남자들의 웃음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그를 전혀 몰랐지만 순간적으로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골목의 두려움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비켜. 새로 나타난 남자가 말했습니다. 키 큰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반박할 수 없는 조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실수했다. 키 큰 남자는 마침내 허세를 되찾았지만 공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넌 누구야, 이봐? 남의 일에 끼어들 생각이냐? 위협하며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마비된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온 남자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를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리고 키 큰 깡패를 바라보며 세 단어를 조용히 하지만 무시무시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오빠다. 유나를 사로잡았던 공포는 그 낯선 남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믿을 수 없는 선언을 내뱉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오빠다. 버려진 주차장 입구에서 유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막고 있던 세 남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혼자라고 차가운 거대한 공간에서 쉬운 먹잇감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혼란은 곧 조롱 섞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석진은 그 더럽고 낙서투성이인 공간에 서 있는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어두우며 꾸밈 없었지만 그 옷을 입은 방식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자세로 서 있었고 손은 편안하게 내려 있지만 약간 몸에서 떨어져 있었으며 눈은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0살 중반에서 30 정도로 보이는 그는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치명적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공간에 있어야 할 강렬한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가장 키가 큰 깡패, 날카로운 웃음을 지었던 남자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콘크리트 기둥에 울려 퍼지는 경멸의 포효 같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오빠라니? 얘들아 들었냐? 꼬마 오빠가 여동생을 구하러 왔대. 비웃음 섞인 말투로 뱉었습니다. 봐라, 연약한 연필목. 엄마가 보낸 거냐? 다치기 전에 집에나 가라. 유나는 석진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오빠는 조용하고 규율 있는 역사학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자기 방어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난폭한 위협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기둥처럼 서서 조롱을 무시했고 깊이 들어간 눈으로 세 남자를 차근차근 훑었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무게 중심, 팔 길이, 의도를 계산하며 분석했습니다. 깡패들에게 그의 정적은 약함으로 보였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그를 고도로 훈련된 포식자의 절대적 냉정함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떠날 시간은 5초다. 석진은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결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는 석진의 근육량 부족을 확인하고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무거운 도구를 꺼냈습니다. 렌치든 파이프든 약한 빛에 반짝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건너뛸까 잘생긴 녀석. 작은 남자는 조롱하며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도구를 휘둘렀습니다. 무기가 드러나자 석진의 자세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깨에서 겨우 밀리미터 단위였지만 단단한 위협에 대한 전문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평범한 오빠는 사라지고
훨씬 더 단단한 존재의 유령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왜 항상 침묵 규율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마치 정신적 타격처럼 오빠가 부재했던 세월 동안 군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무 중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에 번쩍 떠오른 이미지는 10년 전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석진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고 어깨 패치에는 한국 해군 특수전단 UDT 시일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부모님이 오빠의 최종 임무와 연령에 비해 불가능한 승진에 대해 은밀히 이야기하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전직 육군 UDT 7071 특임대 중령. 그 칭호는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삼각함수 문제를 도와주던 온순한 오빠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는 살아있는 무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전개인 한국 특수부대 7세곰7 특임단 화이트 타이거에서 훈련받은 남자였습니다. 키 큰 남자는 달려들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엉성한 잡고 제압하려는 움직임이었지만 석진을 압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싸구려 향수를 풍기며 그의 가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석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석진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대응했습니다. 훈련이 초 단위로 측정되는 군인의 움직임 특유의 정확함이었습니다. 키 큰 남자의 손이 닿는 순간 석진은 블록이 아닌 매끄러운 간섭으로 맞섰습니다. 왼손 편안하게 열린 채 손목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를 즉시 내려 지렛대를 강화했습니다. 좁은 주차장 입구에서 메마른 딱 소리가 괴기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키 큰 남자의 돌지는 순간 뒤틀린 몸과 함께 짧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에 닿기도 전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다른 두 깡패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함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쓰러진 리더를 보고 다시 차분하고 무서운 연필목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도 조롱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압도적인 충격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석진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킷 칼라를 단정히 정리하며 몸부림치는 첫 번째 공격자를 깔끔하게 넘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아직 파이프를 쥔 남자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남은 시간 2초. 석진의 목소리에 담긴 통제된 힘은 다음 움직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주차장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키 큰 깡패의 신음 섞인 비명은 자신을 유나의 오빠라고 부른 남자의 신속하고 파괴적인 효율을 잔혹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의 조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날것의 절박한 공포가 대신했습니다. 남은 2명, 파이프를 든 자와 체격이 큰 세 번째 남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범한 시민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석진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이상체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정적은 공포스러웠고 팔을 순식간에 꺾어버린 이전의 움직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잡아라. 파이프를 든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령에는 권위가 아닌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금속 물체를 넓고 서툰 홀을 그리며 휘두르며 석진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석진은 공격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의 자기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물러서거나 막는 것이 아닌 적극적 관여였습니다. UD-117 전술 접근 제어 무력화이 그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파이프가 그의 관자놀이로 휘몰아쳤습니다. 석진은 피하지 않고 거리를 좁히며 무기의 홀을 무력화했습니다. 왼손이 번쩍 올라 손가락을 위험에 빠뜨릴 파이프를 잡는 대신 팔꿈치를 살짝 틀어 스윙을 반사했습니다.
반사는 미미했지만 완벽한 타이밍으로 파이프의 궤적을 크게 벗어나게 했습니다. 공격자가 실패를 깨닫기도 전에 석진의 오른쪽 전완이 짧고 날카로운 장귀, 망치 주먹으로 팔꿈치 바로 아래 요골신경을 타격했습니다. 신경이 폭발하듯 충격을 주자 남자의 손가락은 즉시 풀렸습니다. 무거운 파이프는 아무 힘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놀란 팔로 얼굴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석진은 발끝으로 회전하며 부드럽게 낮은 측면, 발차기, 옆차기, 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슴이 아닌 무릎 중앙을 목표로 한 전술적 타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살상, 완전히 무력화, 정확히 조준된 공격이었습니다. 깡패는 믿을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의 비명을 질렀고 다리가 안쪽으로 꺾이며 무릎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넘어지며 부상당한 관절을 붙잡고 리더 옆으로 구르듯 떨어졌습니다. 총격은 7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고 3명 중 2명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석진은 단 한 번의 얼굴 타격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전략적 절제와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도적 힘을 보여주되 도덕적 책임을 담은 전문 병사와 길거리 깡패를 구분짓는 교훈이었습니다. 유나는 굳어서서 오빠의 무서운 변화를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방식은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낭비되는 힘도 감정의 개입도 없이 물리학과 해부학의 우아하고 잔혹한 적용만이 존재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세 번째, 체격이 큰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봤습니다. 본능이 허세를 압도하고 그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버리고 주차장 출구로 도망쳤습니다. 겁쟁이, 석진이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전장의 관찰자 같은 냉정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깡패는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을 단단히 고정한 채 수많은 혹한 훈련과 먼지 낀 킬하우스에서 배운 대로 횡격막 깊이 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무거운 물체를 꺼냈습니다. 유나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선물한 고래 지느러미 모양의 견고한 열쇠고리였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동작으로 석진의 팔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수류탄이나 고폭 돌파 장치를 던지는 훈련을 받은 남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체는 날카로운 틱 소리를 내며 찬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열쇠고리는 1초도 차에 되지 않아 30m를 날아 도망가는 깡패의 허리 정확히 신장 바로 위를 맞췄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충격적이고 마비시키는 타격이었습니다. 깡패는 즉시 다리가 풀리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몸을 던지고 숨을 못 쉬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석진은 팔을 내렸습니다. 고요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속임수의 고요가 아니라 완전한 복종의 절대적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주차장 입구 한가운데 서서 3명의 쓰러진 남자들을 둘러보며 전혀 다치지 않은 듯 서 있었습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소매 위 먼지 한 점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작지만 극적인 경멸의 제스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에는 순수한 공포 대신 경외감이 새로 떠올랐습니다. 다쳤니, 유나? 그의 목소리는 즉시 부드러워졌고 군인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보호하는 오빠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손쉽게 해체한 세 남자를 내려다보며 얼굴에는 차가운 직업적 의무감이 떠올랐습니다. 신고와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구식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내구성을 위해 제작된 기기로 SNS용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열고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버려진 주차장 한쪽에 두꺼운 금속 보안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바랜 경비복을 입고 무거운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오래 서 있는 자세에서 풍기는 단단하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현장을 응시했습니다. 젊은 여자, 신음하는 새 깡패, 그리고 방금 열쇠고리로 한 남자를 제압한 석진. 경비원은 손전등 빛을 천천히 올려 석진의 얼굴과 자세에 비췄습니다. 잠시 멈춘 그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자세를 알아봤습니다. 움직임의 경제성을 이해했습니다. 손님, 경비원이 예상 밖으로 정중하게 말하며 시선을 석진에게 고정했습니다. 정말 깔끔한 솜씨네요. 군인이신가요? 석진은 경비원의 규율을 신속히 평가하며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합니다. 경찰과 응급조치 필요합니다. 민간인들. 경비원은 이미 무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석진은 짧게 예의 있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일 뿐 경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복무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이미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얼음과 강철, 절대 규율 속에서 단련된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깊고 무서운 경외감이 자리했습니다. 내 오빠는 누구지?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석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했지만 방금 목격한 압도적 폭력은 조용했던 삶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교훈은 이미 전달되었고 전직 중령의 비밀은 이제 유나뿐 아니라 외부 목격자에게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오고 질문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석진의 결정적 행동 후 남은 현장은 대비의 교본 같았습니다. 혼란은 존재하지만 전문성으로 통제된 혼란이었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버려진 주차장에 물결치는 철판에 반사되었습니다. 유나는 경비원, 자신을 단순히 박 경비대장이라 소개한 남자가 무전을 통해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통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역시 분명 군 출신이었습니다. 석진의 자세와 효율성을 즉시 알아보고 존중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석진 자신은 이미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남자 근처 바닥에 떨어진 고래 지느러미, 열쇠고리 어처구니 없이 치명적인 투척물을 주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파이프를 이용해 부상당한 세 남자를 그림자 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다가오는 경찰의 통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석진은 아무 말 없이 지시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의 현장 통제 본능은 유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다친 데 없지? 석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목소리는 완전히 유나가 아는 다정한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따뜻함은 아까 겪었던 차가운 공포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오빠... 그녀는 신음하는 남자들과 무사한 그의 재킷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게 뭐였어요? 석진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처음으로 평정의 가면이 살짝 벗겨지고 깊고 경계된 무언가가 스치듯 보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기술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본능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첫 번째 경찰차가 경광등을 요란하게 깜빡이며 서비스 도로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다음 1시간은 파란색과 빨간색 번쩍임, 공식 질문, 기록 작성으로 흐려졌습니다. 박 경비대장은 뜻밖의 동맹이 되어 주었습니다. 젊고 회의적인 형사의 과도한 힘 사용 질문이 시작되자
박 대장은 단호히 개입했습니다. 형사님, 은퇴한 장교 출신인 그는 석진 옆에 서며 은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 전체를 목격했습니다. 이 세 명이 치명적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이프가 놓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한석진 씨는 교과서적인 통제력과 규율을 보여주었고 비살상 방식으로 위협을 무력화했습니다.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폭력이 아니라 CQV, Close Quarters Battle, 근접 전투 전술입니다. 그는 분명 고급 훈련을 받은 전직 특수요원입니다. 그는 소속 부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같은 베테랑으로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를 보호하는 태도가 모든 맥락을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골목길 싸움 이상의 사건임을 깨닫고 대신 이제 들것에 실려 치료와 조사가 진행 중인 3명의 깡패에게 집중했습니다. 경찰이 마무리하는 동안 석진은 유나를 옆으로 이끌며 어두운 주차장 입구 깊숙이 안내했습니다. 유나,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전에 말했어야 했지만 내 근무 내역은 제한이 있어. 나는 707 특임단 소속이었어. 유나는 그 이름 화이트 타이거, 국가 최전개 대테러 부대를 듣고 방금 본 조용한 힘과 연결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달리기, 완전한 집중, 항상 감춰진 듯한 긴장감, 모두 훈련의 산물임을 중령이요? 그녀는 부모가 언급했던 계급을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피로가 스쳤습니다. 10년 넘게 내 삶이었어. 다루기 힘든 상황을 처리하는 법을 배웠지. 그런 훈련은 나오고 나서도 남는 법이 없어. 감정적 울림은 강렬했습니다.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뿐 아니라 조용하고 다정한 오빠가 사실 믿을 수 없는 수호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유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안도와 경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석진은 드물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 속 차가움이 조금 사라지고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니까 보호는 임무가 아니라 본능이야.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왔지. 네가 이 길을 늦게 걸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힘은 우연이 아니었고 의도된 것이며 온전히 그녀를 위해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살던 무술 강사인 남자가 사실 정의의 도구였음을 거리에서 벌어진 혼란 속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정확한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경찰차가 떠나고 제압된 깡패들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난 뒤 콘크리트 위에는 고요만 남았습니다. 석진은 유나가 책을 챙기도록 도왔습니다. 박 경비대장은 군인다운 존중으로 모자를 살짝 숙였습니다. 집에 가라, 중위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히 쉬어라. 명예로운 방법으로 처리했으니까. 도덕적 정의는 확보되었습니다. 세 남자는 체포되었고 부상으로 인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나는 안전했고 오빠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공유된 비밀 위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 유나의 머릿속에 차가운 불안이 스쳤습니다. 오빠. 그녀는 그의 매끄럽고 상처 없는 턱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이었다면 왜 707을 떠난 거예요? 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석진은 건물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집의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유나, 그가 낮고 거친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중령이라 해도 한 번의 실수로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함축된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떠난 임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고 과거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은 새 폰 배터리나 바꾸자. 지금은 그게 중요해.
조용한 안심이 돌아왔지만 어두운 과거의 불길한 그림자는 공기 중에 남아 풀려야 할 새로운 긴장감을 예고했습니다. 공기 중에 무겁게 걸린 말이 있었습니다. 중령이라 해도 한 번의 실수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석진의 말하지 않은 과거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방금 겪은 어떤 육체적 위험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비스 도로에서의 사건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에 봉인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진은 이른 시간부터 유나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며 따뜻한 보리차를 권하고 충분히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유나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철저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의 조용한 삶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도장 무술관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고 깔끔하며 검소한 공간, 땀과 소나무 바닥 세제 향이 섞인 수업이 없을 땐 거의 신성한 정적이 흐르는 곳. 지역 주민들에게 석진은 단순히 한 선생님, 인내심 있고 규율 있는 지도자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합기도와 택견을 가르치며 공격보다 예의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늦은 아침 수업 중 한 어린 소년의 간단한 앞으로 구르기 동작을 부드럽게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폭력적 기억은 너무나 먼 일이 된 듯 보였습니다. 깔끔한 도복을 입은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콘크리트 위에서 발휘했던 통제된 폭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격려하는 동안에도 그의 감각은 언제나 긴장 상태였습니다. 전직 혈07 특임단 중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휴식 상태가 없었습니다. 거울과 창문 너머를 끊임없이 살피는 주변 시야, 오래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자갈 위 비펴준 신발의 찰칵 소리 등 소속되지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 이 경계는 그의 상처이자 수년간 최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요구된 영구적 경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가 도착했습니다. 충격은 이제 깊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수업을 지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삶 속 완벽한 이중성을 매혹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힘에는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라 말했지만 깨끗한 도복 아래에는 손목 한 번으로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근육 기억이 숨겨져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매트를 치우며 도왔습니다. 이 침묵은 이제 편안함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로 채워졌습니다. 오빠, 내가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하며 먼지를 깔끔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형사가 말하길 남자들을 잡아두고 있다네요. 2명은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하대요. 석진은 계속 빗자루를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거기가 그들의 자리고. 오빠, 그 삶이 너무 버거웠던 적은 없어요? 마침내 그녀는 그의 정예부대 탈퇴 이유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석진은 잠시 멈춰 빗자루에 기대며 벽에 붙은 단순한 태극기 스티커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술관의 필수 장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무기로 훈련받았어, 유나. 그게 임무지. 하지만 무기에는 목적이 필요해. 그리고 때로는 그가 돌아보며 진지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령 체계와 목적이 더 이상 명예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 어젯밤 내가 한 행동을 봤지? 통제. 그게 가장 어려운 교훈이야. 나는 그 통제를 약자 보호에만 쓰도록 보장하는 목적을 찾아야 해서 군을 떠났어. 그의 도덕적 정의에 대한 헌신은 분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단순한 삶으로 돌아온 사실이 이를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은 용기와 충성심으로 강화된 형제 간의 유대 감정적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트를 치우던 중 도장에 종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수강생이 문에 섰습니다. 날카로운 슈트 차림에 위험해 보이는 남자. 동네 도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문적 포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서를 보지 않고 바로 석진을 주시했습니다. 한 선생님?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이 있었지만 금속성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석진이 확인하며 자세가 즉시 굳어졌습니다. 민간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군인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얇고 포식자 같은 웃음. 어젯밤 경찰 보고서 잘 봤습니다. 아주 깔끔한 처리네요, 중령님. 예전 기술이 살아있군요. 빗속으로 걸어 들어오며 유나는 남자의 재킷 아래 미묘하게 솟은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명백한 은폐 무기 표시였습니다. 작전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특정하고 규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있잖아요. 가족은 활용할 수 있는 약점이니까요. 석진은 턱을 죄고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조용히 쌓아온 일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결국 가족을 미끼로 삼아 되돌아온 것입니다. 말해라. 석진이 주차장에서 들려준 치명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내 기술은 더 이상 고용되지 않는다고. 내 가족을 다시 건드리면 707 특임단의 모토를 가르쳐 주겠다. 최고 중 최고만이 쓰러진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무기명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담한 발언이군요, 중령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번 만들어진 무기는 진정으로 은퇴하지 못합니다. 그는 명함을 카운터 위에 놓고 더 어두운 귀환을 약속하는 눈빛을 남겼습니다. 곧 연락하겠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고 종이 은근히 울렸습니다. 석진은 명함을 바라보며 얼굴에 조용한 힘과 위험한 결심이 겹쳐진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민간인의 삶은 끝났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명함을 바라보고 곧바로 오빠를 보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역 깡패에게 교훈을 주었지만 이제 훨씬 더 큰 위협이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 오빠,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이상하게 짜릿한 결단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석진은 동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변을 확보할 시간이다. 첫 번째 충돌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계부대 시절 실수와 직접 연결된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